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5회 B형 문제고요.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정리 잘 하셨다면 진짜 많은 내용들을, 전반적인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다 건들면서 오셨을 거예요. 내 걸로 만들면서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모든 내용들 다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B형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로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상처 드레싱이다. 자, 학교에서요, 우리의 대상자가 넘어지고요, 다치고요, 할 일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있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드레싱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얘기했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드레싱 어떤 종류인지를 판단해내래요. 하셔야 돼요. 자, 상처 드레싱의 종류별로 설명, 목적, 적응증 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즈입니다. 진짜 많이 사용하죠. 제일 흔하고요. 가장 흔한 흡수성 드레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거할 때 자극이 될 수 있다. 왜? 삼출물이랑 이 거즈랑 딱 붙어가지고 말라버린 거죠. 그럼 떼내기가 힘들죠. 떼내면서 오히려 상처를 더 낼 수도 있고요. 생리식염수 등으로 적셔서 제거한다. 목적, 새롭게 생긴 외과적 절개나 지혈을 위해 압박이 필요하거나 삼출물을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외과적 절개, 출혈 부위, 깊은 상처를 패킹할 때 1차 드레싱을 덮을 때 사용한다. 드레싱하고 거즈를 한 번 더 덮기도 하죠.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한다. 자, 투명 필름입니다. 접착성 폴리우레탄 필름이다. 반영구적이다. 비흡수성이다. 비흡수성의 포인트를 잡고요. 산소를 통과시키고 방수 기능이 있어 세균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부 외부층에 효과적이고 삼출물이 있는 상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비흡수성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투명 필름이다. 생각해봐요. 상처 위에다가 투명 필름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상처를 잘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오염과 마찰을 방지하고 상처 표면의 습기를 유지해서 세포성 이동을 촉진하고 상처를 쉽게 사정할 수 있습니다. 자, 흡수성 비접착성, 바셀린, 생리식염수, 아연식염수, 향균제나 다른 약품이 스며있는 면직물 얘들이 여기 있어. 면 부직포로 드레싱을 고정하고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면직물, 면 부직포 얘들을 붙여놓고요. 그 위에 2차 드레싱으로 한 번 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비접착성입니다. 삼출물이 없는 표대성 상처와 심부의 상처를 진정 또는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하이드로콜로이드 얘 많이 사용하죠. 듀오덤이잖아요. 흡수성 밀폐 드레싱으로 7일 정도 부착할 수 있고 안쪽의 접착층은 삼출물을 흡수한대요. 그럼 삼출물이 있는 상처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상처 위에 수화된 젤을 형성하는 드레싱이다. 삼출물 흡수합니다. 치유 촉진하고요. 습한 환경을 만들지만 피부 주변을 연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세균 감염, 이물질, 대소변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단력을 방지합니다. 전단력, 요 압력과 요 압력이 합해진 거죠. 자, 전단력을 방지하고 상처 감염,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는 금기이다. 흡수를 하지만 많은 것은 사용하지 마라. 하이드로콜로이드. 자, 하이드로젤, 글리세린, 수분이 있는 비접착성 젤리 같은 시트, 과립젤 형태이고 필름으로 덮여있고 습한 환경 유지하고 산소 통과하고 진물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레싱을 자주 교환해야 한다. 하이드로콜로이드 7일 정도 부착, 하이드로젤 자주 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주 교체, 2차 드레싱 필요합니다. 자, 괴사 조직이나 부육물을 용해시키고 재수화시키고 자연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르죠? 자, 폴리우레탄, 폼. 자, 비접착성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은 고정하고 폐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 주변 피부가 연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상처의 삼출물을 흡수하고 폼이라고 했잖아요. 느낌이 오죠? 삼출물을 흡수하고 괴사 조직을 제거합니다. 자, 칼슘 알지네이트. 얘의 특징적인 기능이 있죠. 뭐요?
이거. 갈색 해조류의 세포벽에 있는 다량류로 분말, 구슬이나 과립, 줄, 시트, 연고 등으로 된 비접착성 드레싱으로 흡수성이 뛰어나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해주고 지혈작용이 있다는 거, 이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혈성 상처에 사용합니다. 삼출물과 작용해서 상처 표면의 수분을 유지하고 사강을 제거하거나 상처를 패킹하고 변형 절제를 돕습니다. 자, 하이드로파이버.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처 주위의 조직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2차 드레싱을 필요로 해요. 상처 표면에 잘 밀착되어 피부린층 형성을 도와 상피화 과정을 촉진시키죠. 실버. 은이온이 함유된 흡수성 향균 드레싱, 세포에 독성이 없고 세균 내성을 일으키지 않고 상처로 직접 유출돼서 은이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줄여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드레싱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 특징에 따라 우리가 드레싱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드레싱에 대한 특징들, 목적들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상처 드레싱이다. 드레싱의 목적, 상처 치유를 증진하도록 배액을 흡수한다. 기계적 외상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해주고 압박 드레싱이나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드레싱하게 되면 지혈 증진, 출혈 예방, 상처 가장자리 접합을 돕는다. 부목을 대주거나 상처를 고정시켜 치유를 촉진하고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돕는다. 그 상처가 막 눈에 보여요. 별로죠? 도울 수 있다. 자, 반영구적이고 비흡수적이야. 산소는 통과시켜. 그런데 방수 기능은 있어. 삼출물이 있는 상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염과 마찰을 방지하고 상처 표면의 습기를 유지하고 세포성 이동을 촉진하면서 상처 사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상처 잘 보면서 비흡수성이면서 삼출물 있는 데는 사용하지 못한대요. 방수 기능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투명 필름이죠. 흡수성 밀폐 드레싱이다. 7일 정도 부착할 수 있다. 안쪽의 접착층은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고 상처 위에 수화된 젤을 형성한 드레싱이다. 삼출물을 흡수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습한 환경을 만들지만 연화시키진 않는다. 하이드로젤이랑 클로이드랑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하이드로콜로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고관절 형성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 또는 명칭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고관절 형성 장애라고 얘기했어요. 고관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탈구되죠. 빨리 발견해 줘야 돼요. 얘를 검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또는 특징적인 설명과 함께 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급 부분이에요. 자, 고관절 형성장애 징후예요. 둔부와 허벅지 주름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나는 쪽이 문제가 있는 쪽. 고관절의 외전이 제한된다. 이렇게 외전이 지금 제한되고 있어요. C. 굴곡 시 무릎의 높이 차이로 나타나는 명백한 대퇴부의 단축. 우리가 보통 무릎을 세웠을 때 얘가 비슷하다고요. 근데 한쪽이 내려와 있죠. 올토라니 검사. 얘도 외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척추 측만증을 동반한 양성 트렌델렌버그 징후. 체중을 옮겼을 때 어떻게 골반이 이동하는가. 골반의 높이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퇴 내측 피부 주름이 비대칭한다. 둔부 주름이 비대칭인데 환측의 주름이 더 많다. 올토라니 검사. 탈구된 골두를 골반의 제 위치에 집어넣었을 때 느껴지는 이상 마찰입니다. 대전자부를 내측으로 밀어 올리면서 외전시키면 대퇴골 두부가 관골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느낌, 정복을 받는다. 외전 시 고관절이 환원된다. 자, 외전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토라니 검사는 자, 얘가 지금 탈구가 돼 있는 거예요.
탈구가 되었는데 외전시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올토라니 검사는 외전과 관련이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외전시켰을 때 탈구된 이 골두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올토라니 검사입니다. 자, 발로 탈구를 유도할 거예요. 일부러 탈구시킬 겁니다. 탈구성 관절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다. 자, 아동을 눕히고 고관절과 슬관절을 90도로 굴곡시키고 엄지를 소존자 부위에 위치한 다음 후 외박으로 밀면 대퇴골 두부가 탈골되는 것이다. 내전식 고관절 탈구다. 얘랑 얘랑 같이 묶는데 얘는 외전시켜서 뭐한다? 정복한다. 얘는 내전시켜서 탈구시켜본다. 탈구의 느낌이 든다고요.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고요. 올토라니 발로입니다. 자, 앨리스 징후. 아동을 눕히고 무릎을 세우면 무릎의 높이가 다릅니다. 탈구된 높이가 더 낮게 나타나는 거죠. 트렌들른버그 징후. 아동이 의자나 지지대 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한쪽 다리로 서 있다가 의심되는 고관절 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면 골반이 정상적인 고관절보다 아래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자, 이상한 걸음걸이. 한쪽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쪽이 빠져 있으면 한쪽으로 절름절름 걷겠죠. 양측 다 빠져 있으면 뒤뚱뒤뚱 걸어요. 관절 피스톤 징후. 다리를 편 상태에서 허벅지를 아동의 머리 쪽으로 올렸다가 다리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엉덩이 쪽에서 대퇴골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대퇴골두가 피스톤처럼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관절 피스톤 징후입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 고관절, 대퇴골두 보여요? 자, 골반골, 대퇴골두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얘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전시켰어요. 내전시켰더니 딱 맞게 들어있던 이 골두가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내전시켰더니 골두가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탈구됐어요. 내전, 탈구,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발로 검사랑 관련이 있다고요. 잘 봐요. 얘를 이렇게 외전시켰더니 딱 맞아 들어갔죠. 외전시켰더니 원래 상태로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정복됐어요. 뭐라고요? 올토라니 검사라고요. 외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번. 다음은 이땡땡 교사의 1년 전 진료 기록지와 1년 후 A형 혈청학적 임상 경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료 기록지를 쭉 보면서 작성 방법을 먼저 봤더니 1년 후 A형 혈청학적 임상 경과 그래프에서 증가한 기억의 명칭과 의미를 설명할 것, 밑줄 친 니은에 대해 설명할 것, 괄호 안에 디귿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료 기록지 잠깐 볼게요. 최근에 피로감이 심해졌고 밥맛도 없고 메스껍고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3일 전부터 소변색이 진해졌고요. 황달 증상 나타났고요. 소양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동안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었고 동일 질환 과거력이 없습니다. 체온 살짝 올라갔고요. 맥박 살짝 올라갔으나 뭐 유의하게 막 지켜봐야 될 사인은 아니고 호흡 18, 120, 80 괜찮습니다. 자, HAV RNA가 양성이래요. 답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 RNA래요. A형 간염이 나는 거죠. 안티래요.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 이뮤노글로불린 M이래요. 항체가 있다는 거죠. 얘 양성이래요. 뭐라는 거예요? 즉 A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A형 간염에 걸려있다. unconjugated 빌리루빈, 비결합 빌리루빈이 상승되어 있고 conjugated 빌리루빈, 결합형 빌리루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간세포성 황달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간세포성 황달이 나타날 때 얘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SGOT, SGPT가 상승됐습니다. 왜요? 감기 등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1년 후에 A형 혈청학적 임상 경과를 봤더니 안티-HAV 이뮤노글로불린 M, 여기선 양성이었잖아요. 지금 12개월이 지났더니 1년이 경과됐더니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판별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 황달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황달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용혈성, 두 번째는 간세포성, 세 번째는 폐쇄성이에요. 이 황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리루빈의 대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적혈구는요, 수명을 다하게 되면 깨지게 되죠. 정상적으로. 적혈구가 깨지면 이 헤모글로빈은 분리가 될 거예요. 어떻게? 햄과 글로빈으로. 글로빈은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소중한 아이예요. 글로빈은 다시 사용될 겁니다. 이 햄이 결국에는 비결합 빌리루빈이 돼요. 자, 햄이 비결합 빌리루빈으로 대사된다. 이 비결합 빌리루빈은 알부민과 결합하게 됩니다. 알부민과 결합하게 되면 얘가 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비결합 빌리루빈과 알부민이 결합돼서 간까지 얘를 가져다 줬어. 얘를 가져다 주면 간에 있는 효소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결합 빌리루빈이 됩니다. 자, 봐요. 비결합 빌리루빈은 혼자 간에 갈 수 없어. 알부민이랑 결합했어. 알부민이랑 결합해서 간으로 갔어. 간으로 온 이 비결합 빌리루빈은 간에 있는 효소와 결합하여 결합 빌리루빈이 돼. 자, 그럼 이제 대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끝난 겁니다. 얘가 담도를 거쳐서 장으로 가겠죠. 담도를 거쳐서 장으로 갑니다. 뭐가? 결합 빌리루빈이. 결합 빌리루빈이 장에 가서 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이 돼요. 그럼 이 유로빌리노겐이 어떻게 된다? 배설된다. 그래서 얘가 대변의 색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요. 유로빌리노겐을 어차피 결합 빌리루빈이 유로빌리노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얘를 다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80%는 배설을 시켜버리고 한 20%를 다시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2%는 신장으로 가게 돼요. 유로빌리노겐이 신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변에서 어느 정도의 유로빌리노겐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너무 적게 나타나는 것도 문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 적당량의 유로빌리노겐이 나와요. 자, 얘를 흡수해서 결합 빌리루빈으로 만든 다음 얘를 다시 대사할 거예요. 자, 적혈구가 파괴될 때 헤모글로빈도 대사가 돼야 돼요. 파괴가 될 겁니다. 어떻게 나눠져요? 햄과 글로빈으로 나눠져요. 자, 글로빈은 다시 사용된다고 얘기했고요. 이 햄이라고 하는 것이 빌리루빈의 형태로 대사가 됩니다. 처음에 이 햄은 비결합 빌리루빈이 돼요. 근데 얘는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부민과 결합해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간 이 비결합 빌리루빈은 간 효소와 결합해서 결합 빌리루빈이 돼요. 자, 이 결합 빌리루빈은 담도를 통해 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흘러들어온 이 결합 빌리루빈은 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이 됩니다.
이 유로빌리노겐은 80%는 대변으로 배설되게 되고 그중 2%는 신장, 그 나머지는 다시 간으로 재흡수돼요. 간으로 재흡수돼서 결합 빌리루빈으로서 다시 대사가 되지만 2% 신장으로 간 것은 소변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됐어요? 해볼게요. 자, 일단 용혈성 황달입니다. 용혈성, 혈구가 마구마구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혈구가 마구마구 깨진다는 것은 이 헤모글로빈도 마구마구 깨지는 거고 얘가 많아진다는 거죠. 얘 많아진다는 거죠. 자, 봐요. 적혈구가 과다하게 파괴되고 있어. 적혈구의 파괴는 비결합 빌리루빈의 양을 증가시켜. 적혈구가 많이 파괴되니 얘 많아질 거고 얘 당연히 많아지겠죠. 간은 혈액 속에서 증가된 비결합 빌리루빈에 대해서 빌리루빈 결합의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보상한다. 지금 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간이 정상적이에요. 간이 정상적이라면 비결합 빌리루빈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얘가 어느 정도 보상작용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얘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죠. 있으나 보상작용으로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요. 자, 간세포성 황달. 간이 혈액으로부터 빌리루빈을 취하는 능력, 그것을 합성하거나 배설하는 능력의 변화에 인한다. 간이 얘 받아들이죠. 여기서 효소와 결합시키죠. 장으로 배설시키잖아요.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비결합 빌리루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 그럼 비결합 빌리루빈이 많아지겠죠. 결합 빌리루빈이 장으로 배설되지를 못해. 결합 빌리루빈이 높아진다고요. 장관으로 흡수된 유로빌리노겐이 빌리루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자, 유로빌리루빈이 간으로 재흡수돼서 결합 빌리루빈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빌리루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유로빌리노겐으로 소변으로서 다량 배출된다. 자, 유로빌리노겐이 됐잖아요. 이 유로빌리노겐이 신장으로도 가고 일부가 신장으로 가고 그리고 간으로 가서 결합 빌리루빈이 되는데 지금 얘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신장으로 많이 가버리게 되는 거죠. 신장으로 많이 가버리면 신장으로 유로빌리노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를 이해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자, 폐쇄성 황달입니다. 담석, 경련, 이상 조직 등으로 담도가 막혔습니다. 빌리루빈이 장내로 배설되지 못해요. 아니, 담도를 통해서 장내로 배설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렸으니까 빌리루빈이 장으로 못 가죠. 그럼 비결합 빌리루빈, 결합 빌리루빈, 소변 빌리루빈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간에 고여있던 빌리루빈이 역류하게 되면 혈중 결합 빌리루빈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신장으로 여과돼서 요중 농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빌리루빈은 장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변, 소변에서 유로빌리루빈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감소한다. 자, 빌리루빈이 장까지 못 갔습니다. 장에 있는 색이 못 만났다고요. 그럼 유로빌리노겐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얘가 안 만들어지니까 대변 속에도 없고 얘가 신장으로 못 가잖아요.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신장으로 가? 없다고요. 담도 폐쇄로 인한 담즙 배설 장애는 혈청 알칼라인 포스페이테이즈와 콜레스테롤의 심한 증가, 극심한 소양증, 대변의 유로빌리노겐의 부재로 인해서 회색이면서 기름기가 흐르는 지방변 증상으로 간세포성 황달과 구별된다. 이해됐어요? 빌리루빈의 대사 과정을 이해해야 얘가 이해가 된다고요. 비결합, 알부민, 결합, 그 다음에요. 담도를 통해 장에서 세균으로 유로빌리노겐이 다시 간으로 가고 신장으로 가고 대부분은 배설이 되지만 이 기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간염 바이러스 검사 무조건 기억이에요. 헤파타이티스 A RNA A형 간염과 관련되어 있는 자 바이럴 RNA이고 대변에서 발견된다.
노출 1에서 2주 후에 최고치가 되고 4개월 전에 사라진다. 자, 안티, 항체란 얘기죠. 얘에 대한 항체란 얘기고요. 이뮤노글로불린 M 항체입니다. 급성기에 나타납니다. 노출 후 2에서 3개월의 최고치고 서서히 감소하고 대체로 노출 후 1년 정도에 사라지고 안티-HAV 이뮤노글로불린 G이에요. 얘가 급성기에 초반에 나타난다면 얘는 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감염된 상태나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고 수년간 몸에 남아있으면서 면역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B형 간염이에요.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DNA입니다. 바이럴 DNA고요. 혈장에서 나타나고 2개월 전에 나타나고 5개월에 사라지고 얘는 E항원 있죠. C항원도 있어요. E항원, 바이럴 복제 표식자고 노출 후 2개월에 나타난다. 안티다, 안티. 항체가 있다는 거고 이뮤노글로불린 G입니다. 회복기에서 나타난다. 후기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의미하고 수년간 상승되어 있습니다. S, E 있고 S 있고 C도 있고 자, S,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이다. E, 안티젠의 일주일 전에 나타나고 5개월에 사라진다. 지속적인 수준의 유지는 만성 또는 보균 상태를 나타내고 안티-HBC 이뮤노글로불린 M, 코어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M, 이 C 안티젠에 대한 항체로 급성기와 회복기에 나타나지만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S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G, C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G, 급성기로부터 회복을 나타낸다. G라고 얘기하면 회복, M이라고 얘기하면 급성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C,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RNA입니다. RNA 바이러스의 복제를 나타내고 자, 안티, 항체, 면역 나타난다. D, 그리고 E입니다. 자, A형 혈청학적 임상 결과 그래프에서 증가한 기억의 명칭과 의미, 미줄친 니은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 쓰실 것. 자, 해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로 인해서 A형 간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냈습니다. 자, 이게 이뮤노글로불린 M이에요. 초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죠. 지금 노출 후 1년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후기까지 남아있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안티-HAV 이뮤노글로불린 G입니다. 자, 후기에 나타나고 수년간 몸에 남아있으면서 면역활동을 하게 되죠. 안티-HAV 이뮤노글로불린 M에 대해서 해석을 하래요. 얘 해석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노출 후 2에서 3개월의 최고치가 되는 안티-HAV 이뮤노글로불린 M은 급성기를 나타낸다. 자, unconjugated 비결합 빌리루빈, conjugated 빌리루빈, 결합 빌리루빈, 간세포성 황달일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둘 다 상승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